안녕하십니까. 예, 지트 수학학원 JFP 고입 담당 서경민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9월 달이 됐고 학교별 입학 전형이 모두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보 전달 겸 학교별 변경점이 혹시 있거나 아니면 학교별 유의사항 등이 올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렇게 전달해 드리는 과정을 일주일에 한 편씩 학교별로 좀 찍어가지고 올려드리고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매주 수요일에 좀 오픈을 해 드리려고 해요. 제일 먼저 시작할 학교는 역시나 좀 많은 문의가 오고 그리고 또 많은 지원자가 있는 용인외대부고부터 시작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용인외대부고의 이제 입학 전형을 좀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경쟁률을 좀 살펴보고요. 자기소개서 작성과 면접의 유의점과 그리고 지트에서 또 중시하는 과정 그리고 자기소개서 예시와 면접 샘플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시작해보도록. 우선 입학 전형부터 좀 살펴보죠. 입학 전형은 서류 접수 주말을 낀 일주일입니다. 실제로는 12월 14일 수요일 날까지 집계된 경쟁률을 보고 최종 경쟁률이 사실상 거의 결정된다 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때는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자기소개서 제출 기한은 이거보다 더 뒤에요. 그래서 순수하게 서류 제출로 경쟁률을 확보하는 시기가 이때고요. 면접은 매년 그렇듯이 크리스마스를 포함하고 있는 24일, 25일 때입니다. 모집 정원은 360명, 변경 없고요. 전국 일반, 지역 일반도 작년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전국 일반 전형 196명, 그리고 지역 우수자 전형 84명, 용인 지역에서 84명을 뽑게 되고요. 전형 방식은 교과 40점 플러스 면접 60점으로 100점 만점으로 산출하는데 이 교과 40점이 크게 의미가 없죠. 이 교과 40점은 어차피 모두 다 만점인 상황에서 저희 출발을 합니다. 지역 전형 학생들 중에 B가 하나쯤 있어도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저희는 추천은 드리진 않아요. 경쟁률을 보고 가겠다라고 한다면 그때까지 기다려보자라고 말씀드릴 것 같고 실제로는 이 면접 점수에서 모두 당락이 결정된다고 보셔야 되죠. 이 교과 40점을 이루는 방식은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까지 4개 학기에 대해서 국영수 사과의 A 여부를 확인합니다. 사회과 과목이 없으면 역사로 대체가 되고요. 역사도 없고 사회도 없으면 도덕 과목으로 대체가 됩니다. 그래서 점수를 좀 이제 확인을 해보셔야 될 텐데 교과 점수는 사실상 거의 다 만점이어야 해요. 국영수 사과가 전부 다 올 A여야지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류 접수를 좀 보수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도 있고 작년에 이제 B가 있는 친구들이 썼다가 대거 탈락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경쟁률을 보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입학 전형을 보시면 작년과 전혀 달라진 게 없다. 발표가 요번에 외대부가 조금 늦어가지고 원래 8월 말에 발표하는데 9월까지 미루길래 뭔가 변경점이 있을까 했는데 변경점은 전혀 없었고 자, 이제 2022학년도부터 3년간의 경쟁률을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전국 일반 경쟁률은 좀 왔다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지만 사실 어쨌든 2배수가 무조건 넓고 있는 상황에서 2.5배수 이상인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쟁률은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고 봐야 해요. 올해는 학령 인구도 좀 많기 때문에 전국 일반 경쟁률은 3대1까지도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역 일반 경쟁률이 좀 이제 할 말이 많죠. 용인 지역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2년 동안 서류가 2대1이 채 안 돼가지고 요 케이스에서 서류에서 B가 하나쯤 있는 친구들도 합격한 케이스가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요 케이스에서 서류에 B가 있지만 면접을 잘 봐서 합격한 케이스가 있었고 용인외대부고도 공인한 사실입니다. 그랬더니 서류에 B가 하나쯤 있지만 합격했던 사례를 보면서 이제 지원자가 좀 많아졌죠. 이게 덮어놓고 일단 B 있는 친구들이 먼저 써버린 상황에서 3일치, 4일치 때 경쟁률이 2를 뚫고 2.2, 2.3까지 올랐다가 맨 마지막 날에 2.48까지 오른 거라 경쟁률이 2대1이 넘는 시점에서 서류 접수가 추가된다는 건 그 이후로부터 쓴 친구들은 전부 다 오레이라는 소리잖아요. 미리 썼던 친구들이 좀 서류에서 탈락하는 케이스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류 접수 경쟁률이 2.48인데 면접에 간 경쟁률은 제가 추산하기로는 약 2.2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B가 2학년 1학기 역사 B인 친구까지 다 떨어졌거든요. 가장 최저 감점을. 그런 거 보면 올해가 컷인 게 확실합니다.
경쟁률만 보더라도 확신이 들고 그래서 지역 일반 경쟁률이 이런 상태로 작년에 마무리가 됐죠. 사회통합 전형도 전국 단위는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지역 전형의 사회통합 전형은 매년 이제 몇 명이 모집되느냐는 고정인데 지원하는 인원수가 막 널 뜁니다. 다자녀가 좀 많은 케이스인 경우라서 이건 이제 그 분위기에 따라 종잡을 수가 없어요. 실제로 사회통합 전형 지원자가 좀 많았던 것도 사실이고 작년에. 그래서 사회통합 전형에서도 경쟁률이 좀 유의미했다. 이 경우에는 사회통합 전형은 교과 지식은 교과 점수는 안 보기 때문에 순수 면접으로만 가리게 되겠고요. 정원 외는 주로 외국에서 2년 동안 살다 오신 그런 특례를 좀 많이 하죠. 전국 단위 같은 경우에는 특례로 쓰시는 게 좋고요. 지역 단위 같은 경우에는 특례로 할지 일반으로 할지 보셔야 됩니다. 특례라고 해서 정원 외라고 해서 전형 방식이 이제 전국 일반이나 지역 일반과 다르지 않아요. 서류 A를 요구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원에 특례를 쓸 수 있다는 건 사실 지역이든 전국이든 자신의 위치한, 중학교가 위치한 위치에 따라서 일반 전형을 쓸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이라면 특례를 좀 써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지역이라면 지역 일반을 쓰는 것도 경쟁률을 보고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올해 경쟁률을 좀 잠깐 생각해보면 올해 학령 인구가 47만 명으로 작년보다 약 10%가량 많거든요. 그럼 이제 일단 순수 학생 학령 인구 수만 가지고도 경쟁률은 일단 10%가량 오른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지역 일반의 요 2.48이라는 경쟁률은 조금 거품이 껴있는 느낌이 있어요. 비 있는 친구들이 써가지고 이런 형태가 된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비 있는 친구들이 빠지고 학령 인구가 추가된 것들을 가산하고 그리고 현재 저희 학원의 분위기, 지역 일반 전형 지원자가 작년 대비 좀 많습니다. 네,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 요 경쟁률이 2.6 정도까지도 오를 수 있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2대1로 딱 맞춰지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 2대1은 넘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 그리고 이제 전국 일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기서 10%만 가산해도 3.0이 넘으니까 아마 전국 일반도 기본적으로 3대1 가량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거기다 자사고는 유지를 좀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정부의 골자가 나온 상황이라서 정책이 좀 자사고 쪽에 웃어주는 형태라서 선호도가 더 높아질 수도 있겠습니다. 올해 경쟁률은 상당히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자, 그럼 이런 경쟁률을 뚫고 합격을 하기 위해선 자기소개서랑 면접을 준비해야겠죠.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 유의점과 중점사항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늦게라도 외대보고를 좀 준비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이런 걸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데 자기소개서 작성해서 외대보고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자기주도 학습. 학습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여 성취감을 느낀 학습 경험력 느낀 점 이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그냥 이 멘트만 보면 자신의 학업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고 성취감을 느낀 경험은 내신 대비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냥 자기소개서를 쓰면 공부 방법이나 내신 대비했던 방식을 쓴단 말이죠. 그런 걸 쓰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학습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고 이렇게 성취감을 느낀 거라고 하면 스스로 문제를 좀 제기해보고 호기심을 느껴서 그것을 탐구하려고 노력했던 과정 그 자체예요. 그래서 그게 교과 지식일 수도 있고요. 수학이나 과학 지식 혹은 사회 지식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조별과제나 수행평가 과정에서 내가 탐구해보는 과정일 수도 있고 중학생이 엄청난 발견을 해야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남이 발견해 놓은 것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과정도 상당히 유의미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학습 방법을 작성하는 것, 나는 수학 공부 어떻게 했다, 나는 영어 공부 어떻게 했다, 나는 사회 공부 어떻게 했다 이런 걸 쓰는 것보다 자신의 학습 역량, 내가 어떤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떤 것에 호기심을 느끼는가, 그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라는 학생이 어떻게 그 과정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가, 어떤 매체를 사용해서 지식을 습득하고 있는가, 그게 참인지 어떤 식으로 교차 검증하고 확인하는가, 실험 같은 것이라던가 설문조사라던가 그런 과정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성장 과정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멘트에서 이 성장 과정의 결론이 항상 산출물이어야 될 필요성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드시 산출물이 나와야 되고 소논문이 나와야 되고 아웃풋 형태로 레포트가 제출돼야 되고 그렇진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조사를 해본 과정과 내가 공부를 해본 과정, 지식이 참인지 여러 매체를 통해서 교차 검증해보는 과정 그 자체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이제 말할 수 있느냐, 이게 중점적인 사항인 것 같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그런 결과물을 내려고 노력하고 또 그 결과물을 꼭 맨 마지막에 어떤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였다로 멘트를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이제 그런 멘트보다는 어떤 걸 느끼게 돼서 그걸 통해서 새로운 호기심이나 아니면 새로운 문장으로서의 연결고리로서 연결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러다 보니까 학습 역량이나 성장 과정을 보여주려는 시도를 하다 보니 진로 연계성, 내가 진로 희망하는 분야에 대한 호기심과 그것을 공부해본 경험과 학생으로서 학교 내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이 항상 같이 가는 건 아니에요. 이게 항상 딜레마죠. 자기소개서. 주로 의학계통의 진로를 가진 친구들은 진로 연계성에 대한 자신의 학습 역량을 보여주기 위해서 의학 지식이나 치료법 혹은 생명공학적 상위 단계에 해당하는 지식들을 학습한 과정을 들고 옵니다. rNA에 대한 변형이라던가 백신의 치료 방식, DNA 조작 기술 이런 것들이죠. 이제 중학생들이 습득할 수 있는 지식은 굉장히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그 지식을 습득해 나갔는지에 대한 과정을 잘 설명해 주지 못하면 그냥 인터넷에 혹은 책에 돌고 있는 지식들을 그냥 단순하게 학습하고 습득하고 외운 것으로 보이기가 쉽다는 거죠. 반면 학교 내에서 할 수 있는 수행평가나 활동들은 상대적으로 그것이 가볍죠. 그래서 얘를 위주로 쓰게 되면 깊이가 나의 학습 역량을 보여주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좀 양립되어질 수 없는 것처럼 보여요. 얘를 선택하면 이건 아닌 것 같고 얘를 선택하면 이게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활동 중에 진로랑 가볍게라도 연결되어 있는 활동이 존재한다면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생긴 호기심을 내가 이렇게 연결해서 깊이 공부해 본 경험으로서 출발하면 학교에서 출발한 활동이 자신의 깊은 진로 연계성으로 넘어갈 수 있으면 가장 이상적인 자기소개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많은 학생들이 활동이 없어서 그것과 연결할 수 있는 활동이 좀 부진해서 이것을 스킵하고 얘로 좀 많이 간다는 거예요. 이걸 만들어줄 수 있는 시간도 이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나마 독서 같은 것들을 통해서 서류적 근거를 마련해 놓고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이런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이 전혀 없는 케이스라면 독서가 유일한 탈출구인데 그게 10월이면 마감이 될 거예요. 그래서 10월 말이 지나면 새로운 활동을 만들어내서 그걸 통해서 진로 연계성에 대한 것을 어필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 시작할 수 있으려면 이제 지금이 마지막이다. 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외대부고에서 좀 중시하는 게 정량평가가 가능한가라는 멘트입니다. 정량평가.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량평가라고 하는 건 정성평가의 반대에 해당하는 개념이죠. 수치화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자기소개서를 수치화할 수 있는가. 여기서 수치화라는 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느냐라는 건 주로 이제 경험, 근거, 그리고 이 학생이 했다라는 사실에 기인해서 이 학생을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량평가라고 하는 걸 학생들과 어머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미래지향적 이야기보다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를 적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를 적으면 됩니다. 어떤 활동을 통해서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미래에 뭘 하고 싶어졌고 그래서 외대부고 들어가서 무엇을 더 하고 싶고 이런 멘트를 계속해서 적는 것들은 지금까지 학생이 객관적으로 무엇을 해왔는지를 적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정량평가보다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자기소개서가 아니라는 거죠. 미래에 무엇을 할 거예요 라고 계속 쓰는 자기소개서. 또 인성영역 부분에서 정량평가에 대한 경우가 있는데 인성영역도 객관적으로 이 학생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통해서 이 학생을 평가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갈등 해소,
내가 임원이나 아니면 나의 지위를 이용한 갈등 해소라든가, 아니면 리더십을 단순히 임원 활동을 했으니까 리더십이 있다. 요 정도 에피소드를 가지고 자신의 인성 요소를 어필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러니까 활동을 토대로 한 인성 요소의 어필, 이런 것들이 전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주로 협력심이 조금 더 인성 요소로서 쓰기 편안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별과제라는 수행평가 내용에서 팀원들과 함께 합을 맞춰본 경험이 있다면 그게 인성 요소로서 정량 평가하기 제일 좋은 요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 좀 유의점 정리하자면, 자신의 자기주도 학습 영역을 학습 역량과 성장 과정이 보여줄 수 있는, 이 과정, 어떤 것들을 통해서 공부하였는지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교차 검증하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좀 액티브한 실험이나 설문조사 같은 게 들어가면 더 좋겠죠? 그래서 그 시작은 학교 내에 있는 활동으로부터 출발해서 자신의 진로와 연결되는 활동으로 연결되면 참 좋겠다. 학생이 할 수 있는 건 사례조사 정도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호기심을 얻어서 학교에서 이런 수행평가나 토론 활동을 했을 때 이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터넷이나 책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해 보았고, 그 지식이 실제로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내 주변 친구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다거나, 이런 플롯은 좋은 플롯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그러한 과정에서 깊은 진로 연계성을 살피다 보니까 더 이상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너무 미래지향적인 글이 안 되도록 지금까지 내가 객관적으로 무엇을 했는지에 집중하면 좋겠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이제 면접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죠. 이 면접 방식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설명회를 갔다 오면 변경되면 또 이제 한번 어필을 이 아이들과 이야기를 할 건데, 일단 15분 3문제. 이 15분은 생각하는 시간과 말하는 시간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종이를 뒤집자마자 15분의 시간이 째깍째깍 돌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합격권에 있는 많은 친구들이 30초에서 1분 사이면 사실 면접 답변에 대한 구상, 차화가 끝나요. 어떤 식으로 말해야겠다. 그러면 실제로 스피치하는 시간이 거의 한 14분 정도. 근데 14분을 또 풀로 채워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한 12분, 13분 정도 하고 2, 3분 정도 추가 질문을 또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접 방식에서 질문 하나에 대해서 학생이 3분, 4분 넘게 스피치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것들에 대한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이 처음으로 하게 되는 게 바로 이 지식 전달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앞서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 자기 진로 영역에 대한 깊은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소개서에서 했다고 쓰면, 그게 공부했는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본단 말이죠. 그럼 이제 우리 아이들은 이게 사실이라고 어필을 해야 되니까 자신이 공부한 내용을 막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면접관이 진짜 듣고 싶은 것은 그 지식 여부가 아니라 어떤 과정으로 그 지식을 공부하였는가라는 걸 듣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식을 단순히 외워가지고 달달달달 외워서 그걸 말하는 건 1차원적인 개념인데, 그것이 자신의 경험처럼 들리게끔 말하는 것이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얘기하는 건데, 예를 들어 유전자 가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유전자 가위에 대해서 이 3세대 유전자 가위가 어떻고 4세대 유전자 가위가 어떻고 성능이 어떻고 원리가 뭐고 이런 걸 줄줄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3세대 유전자 가위에 대해서 조사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사 과정을 거쳤는데, 이 과정에서 특히나 이 부분이 너무 어려워서 이런 부분은 따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찾아가지고 추가적으로 공부를 해봐야 했다. 그 과정에서 이걸 알게 되었고, 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활동을 해서 이게 참인지 확인하려고 했다 같은 그런 경험이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과거 회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면접 방식에 있어서, 용인 외대보고 면접 방식에 있어서 굉장히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학생이 실제로 과거에 했고, 그러니까 내가 그 과거에 내가 했던 행위들 그 자체를 회상하면서 면접관들에게 전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경험이 드러날 수 있는 면접 스피치 방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또한 위쪽에 이 지식 전달 과정은 좀 자연계통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인데, 인문사회학적 관점에서는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되게 다양한 관점을 가질 수 있게끔 연습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제 저는 수평적, 수직적이라는 관점으로 좀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나 어떤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과거에는 이러했고 지금은 이러하니까 앞으로는 이러할 거야 라는 수직적 시간관계에 대한 관점의 변화나 시제의 변화에 따른 사건을 비틀어 보기, 또는 우리나라에선 이런 상황인데 해외에선 어떨까라는 동일한 시제에서의 외국에선 어떨까라는 좀 넓은 시야, 수평적 시야의 변화를 통해서 다양한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합니다.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했을 때 자신이 찬성 측이라고 하더라도 반대측 의견을 알고 있고 이 과정에서 내가 어떤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연습하면 것 같아요. 그리고 면접의 기본이죠. 면접의 기본, 자세, 태도, 발성, 시선 처리 등이 보이는지는 학생이 스스로 좀 촬영한 걸 보면서 확인을 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면접 연습시킬 때 촬영을 해서 항상 보내주기 때문에 스스로 좀 점검하고 어떤 과정에서 내가 말을 좀 저는지, 아니면 생각하는 과정에서 뭐 이런 표현들을 얼마나 자주 쓰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자기소개서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쓰는 게 좋을까, 뭐 샘플 같은 것들을 잠깐만 좀 보도록 할게요. 전부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일단 특정 단락만 좀 보여드릴 건데 이게 이제 진로 연계성에 관련된 형태의 자기소개서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마르크스의 자본론이라는 책을 읽고 19세기 노동자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와 경제적 능력에 따른 부당한 차별이 현대사회에도 남아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초기 자본주의의 의미와 경제체계의 변화 과정을 탐구하기 시작했다. 멘트가 어렵죠? 그러니까 굉장히 깊이 있는 진로 연계성에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슈페터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책을 읽고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였는데, 이와 달리 현실에선 사회주의가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했고, 그렇다면 이상적인 경제체제는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하다 보니까 경제학에 흥미가 생겼다. 자, 일단 깊이가 있어요. 멘트들이나 이런 과정들, 멘트나 이런 진로 연계성인 부분에서 굉장히 강력하고 깊이가 있는데, 서술하는 방식이 지식을 나열하기보단 나의 생각의 흐름을 서술하는 데 좀 주력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본인이 궁금해했던 이유와 나의 생각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무엇을 경제체제의 변화 과정을 탐구하려는 이유도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자기소개서는 깊이 있는 자기소개로서의 가치가 있는데, 아쉽게도 출발 지점이 학교에서부터 출발한 것은 아니고 책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일단 이런 자기소개서는 깊이 있는 진로 연계성이라는 관점에서 좀 유의미한 자기소개서. 그래서 앞으로 위 학생이 이제 경제학 모델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싶은데, 이러한 경제학 모델에 대한 연구를 실제로 그럼 본인이 얼마만큼 해보았느냐라면, 인공지능의 발달에 따른 사회 변화를 주제로 수업 시간에 토론을 진행하였는데 의견을 제시했다. 미래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공지능이 경제 주체가 돼서 생산과 분배를 직접 담당하는 완전 자동화 사회가 도래할 것이라고 본인이 주장을 했는데, 이러했을 때 이건 이제 학교 생활을 그래도 끌고 온 거죠. 그랬을 때 인공지능이 각자가 필요한 만큼의 재화를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므로 결국 생산과 분배의 수단을 인류 전체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사회주의. 이제 우리가 로봇에 의해서 재화의 어떤 지배를 받게 되는 상황이죠. 이거랑 비슷한 사회가 도래할 수 있다고 본인이 주장을 했다. 학교에서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실제로 해봤다. 이렇게 이제 자기소개서를 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깊이 있는 진로 연계성으로부터 출발해서 그것을 실제로 학교에서 해본 경험이라는 방향성으로 자기소개서가 작성이 되게 되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단점을 좀 상세하기 위해서 학교 생활을 이제 꺼내든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 케이스도 좀 볼까요? 학교 생활로부터 출발하는 친구입니다. 도덕 시간에 시청한 이태석 신부님의 이야기, 울지마 톤즈에서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직접 신발을 만들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학교 도덕 시간에서부터 출발했죠. 나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의약품을 개발해서 불치병 치료 및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생명공학자가 되고 싶다. 꿈을 가지게 된 계기도 이제 학교에서부터 출발을 한 거고, 학교 과학 시간에 푸른 곰팡이라는 균에 대해서 배우게 돼서 균계를 배우고 나서 푸른 곰팡이에 관심을 가지게 돼서 헤드 영상을 시청하면서 페니실린에 대해서 알게 됐고, 페니실린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런 페니실린의
원리죠. 페니실린의 항균작용의 원리가 여기에 비밀이 있다라는 걸 또 책을 소모해서 세계사를 바꾼 책을 통해서 알 수 있었고 중간중간에 지금 중략을 좀 했어요. 자꾸 길어지니까 여기에 담기에는 너무 길어서 또 페니실린 항균작용에 대해서 탐구하면서 이번엔 항생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돼서 항생제 남용과 내성에 대한 뉴스를 찾아보고 항생제로부터 내성을 가진 슈퍼백테리아의 존재로 인해서 이번엔 박테리오 파지를 이용해서 이러한 대체제의 연구 중인 것을 알게 되었다고 뒤로 연결하고 있죠. 그러니까 시작이 과학 시간의 균계라고 하는 사소한 연결고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서부터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추가적으로 학습해본 경험들을 작성하는 형태로 글을 작성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러려면 이런 글을 쓰려면 활동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직접 해보는 활동. 학교에서 했던 활동 외에도 테드 영상 시청과 독서 그리고 뉴스를 보면서 뉴스 사례 집계 박테리오 파지로까지 넘어갔으니까 박테리오 파지에 대한 학습과 공부 글로 쓰면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이 내용 안에서 학생이 실제로 학습하고 시간 투자를 해야 되는 양들은 결코 적지 않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이제 개별 질문을 던지게 되죠. 개별 질문 예시를 좀 빠르게 볼까요? 예를 들어 아까 이제 경제학 관련했던 친구에게 던졌던 모의면접 질문 같은 경우에는 미래 사회에서 인공지능이 담당하는 완전 자동화 시대에 왜 공산주의와 비슷한 사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추측하는지 근거를 들어 설명하고 미래에는 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니? 그러면 사회주의가 지원자가 보기엔 실패를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경우에는 그게 아닌가? 그럼 왜 실패한 이유랑 지원자가 생각하는 그런 추측과 비교해서 쪽은 실패하지 않게 되겠는가라는 추측이나 이런 걸 정당화해봐라 라는 질문이죠. 슈페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로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한 이유 직접 얘기해보고 현실에서 사회주의가 실패한 이유와 근거는 무엇인지 자, 이 사람은 사회주의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안 그런데 그러면 이런 이유를 가지고 이론과 경제학 이론과 현실의 차이점에 대해서 지원자의 생각을 논해보세요 라는 깊이 있는 형태의 면접 질문을 모의 면접 때 던져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아까 이제 생명공학 쪽 학생에게는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냐면 지원자가 이제 보편적 의료 혜택이라고 하는 것들을 나누고 싶다고 하였는데 이 보편적 의료 혜택이 어떤 건지 말해보고 이러한 것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실제로 시행하려면 과학과 사회 분야에선 어떤 것들이 필요하겠느냐 과학은 어떤 발전을 일으켜야 되고 사회는 어떤 노력을 해야 이런 보편적 의료 혜택이라고 하는 것들을 지원자가 꿈꾸는 보편적 의료 혜택을 먼저 정의하고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말해봐라. 네. 책 읽었죠? 세계사를 바꾼 10가지 약. 본인이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10가지 약 중에 제일 중요한 약이 뭔지 한번 얘기해보고 그 얘기 어떻게 세계사를 바꿀 수 있었는지 말해보세요. 여기까지는 경험이에요. 경험을 물어보는 거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근거로 좀 새로운 관점이죠. 미래 시제입니다. 미래를 바꿀 약을 본인이 선정한다면 어떤 약을 선정할지 말하고 이유를 말해보세요. 시제를 좀 틀어가지고 지금까지 본인이 읽었던 경험에선 이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또 비슷한 질문을 이걸 과거로 해서 과거에서 본인이 이제 이 약을 들고 과거로 갈 수 있다면 어떤 약을 들고 갈 것인지 말해보고 또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뭐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다양한 관점의 변화에 대한 면접 질문들을 해줄 수 있으면 학생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종합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좀 말이 길었죠. 좀 짧게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학교 전형은 작년과 변화가 없습니다. 학교 전형은 작년과 변화가 없고요. 결국 준비해야 되는 과정과 중점 사항도 결국 작년과 변하지 않을 것인데 준비하는 학생들이 작년에 비해서 제가 느끼기에 좀 많습니다. 네, 준비하는 학생들이 작년에 비해서 많다는 건 경쟁률이 조금 더 치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꼼꼼한 준비가 필요한데 특히나 이제 그 자신의 경험을 살린 자신의 학교 생활과 자신의 학습 경험을 살려서 면접관님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잘 전달할 수 있는 면접 역량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아무리 늦어도 9월, 10월 정도엔 자기소개서가 그래도 얼추 좀 초안이 좀 나온 상태에서 면접에 좀 많이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우리 아이들이 항상 12월 초까지 자기소개서를 계속 뜯어고치거든요. 그래서 면접에 좀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벌어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좀 늦게라도 외대부고에 좀 진학을 희망하시거나 문의를 좀 주시는 케이스면 저희 학원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외대부고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이제 다음 주에 상상고에 대한 설명을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